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 좀 길었죠. 죄송합니다. 동유럽 쪽의 절대군주를 좀 보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혹시 이 드라마 여러분 어렸을 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잘 안 봤습니다. 저는 잘 안 봤는데 우연히 잠깐 봤는데 이 장면이 나왔어요.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장면이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망할 적에 이제 친일파와 의병, 여기 지금 친일파의 그 앞잡이로 나오는 이완용을 상징하는 이완익이라는 사람이 지금 나오고, 요번은 이제 교수집 딸이었는데 이제 의병 활동에 가담하는 고혜신이라는 여자입니다. 장면은 이런 거였어요. 이 친일파였던 얘가 이완익이 뭐 마사지를 받고 있었나 하여튼 저녁에 지 방에서 하고 있었을 때, 그때 고혜신이 뭐 창문 틈을 타고인가 어떻게 은밀하게 해갖고 그 방으로 이렇게 쾌걸조로처럼 검은 옷 딱 입고, 지금 검은 옷 입고죠. 마스크까지 딱 쓰고 나서 짠 하고 등장해요. 그리고 나서 품에 있던 총을 딱 꺼내는 거죠. 지금 꺼냈죠? 딱 꺼냈어요. 그래서 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누구야? 뭐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딱 벗고, 첫 번째 고혜신이 한 말이 내가 너무 늦게 왔구나 그랬어. 사실은 죽이고 싶었어요. 죽이고 싶었는데 일찍이 죽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야 널 죽이는구나, 뭐 아마 그런 생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라서 앞에 두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너가 나를 죽일 수는 있겠지. 하지만 너가 나 하나 죽인다고 이 다 쓰러져가는 조선을 살릴 수 있을 것 같냐? 너 나 죽인다고 뭐 나라 살릴 것 같아? 뭐 수고하지 마! 라는 이야기예요. 상당히 흔들릴 수 있는 말이었는데, 고혜신이 딱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빵! 하고 쏴 죽이면 그거 좀 그렇죠. 너무 좀 쉽잖아. 그냥 딱 한마디 했는데 딱 죽이면. 이제 한마디를 이제 했으면 나도 한마디 해야지. 나도 한마디 해야지. 그래서 딱 이제 그 말을 하니까 고혜신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그 말? 고혜신이 뭐라 그러냐면 그럴 수는 없겠지. 맞습니다. 너 하나 죽인다고 쓰러져가는 나라가 어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냐. 네 말 맞아.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연이어하는 말. 그럴 수는 없겠지. 하지만 하루라도 늦출 수 있을 거야. 하루라도 늦출 수 있을 거야. 저는 그 말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하루라도 늦출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 하루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하고 비슷한 말 뭐가 있을까요? 영화 암살에 보면 그 안호균이 암살자를 죽이려고 하다가 뭐 실패를 좀 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때 이제 하정우가 묻는 게 있어요. 저 두 놈 죽인다고 나라가 독립이 되냐? 거의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안호균이 한 말? 그럴 수는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건 보여줘야지. 상당히 비슷한 말.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말은 보여줘야지. 단 하루라도 늦출 수 있겠지. 중간고사를 여러분이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1학년 때 여러분 성적이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여러분 쓰러져가는 자신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지 그것까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싸우고 있다는 모습, 단 하루라도 늦추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그것이 어쩌면 할 도리가 아닌가, 그것이 여러분에게 보여줄 모습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시 힘을 내서 여러분의 길을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짧은 내용 좀 하려고 해요. 동유럽 절대왕정. 지난 시간에 서유럽의 절대왕정 이야기를 배웠고, 우리 필리핀이 아니죠.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 그리고 네덜란드,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프랑스의 루이 14세 봤습니다. 오늘도 몇 명의 군주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동유럽의 절대왕정을 따로 구분했다는 건 서유럽과 뭔가 특징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서유럽이 요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동유럽은 좀 다릅니다. 좀 달라요. 거기 보니까 우선 시기가 다르네요. 17, 18세기. 앞에 보세요. 서유럽은 16, 18세기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정도 느리네요. 저 끝에 보면 나옵니다. 서유럽보다 1세기 느리다. 동유럽이 좀 느리게 진행됐다는 말입니다. 왜 느리냐를 그 앞에 설명한 거예요. 특징으로 뭐라고 나오냐? 봉건귀족과 농노제가 강력했다. 봉건귀족, 농노제, 이거 다 뭡니까? 중세적 질서죠. 그러니까 중세적 질서가 아직 강했다. 해체되지 못하고 중세 세력이 강했고, 반면에 옆에 보니까 새로운 세력인 도시나 시민의 세력은 약했다.
서유럽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 조건이 다르다는 건가요? 여기 보면 봉건귀족이 쓰러져 가고 있었고 시민들이 올라 있어서 세력 균형을 이게 서유럽인데 동유럽은 얘가 여전히 셌고 얘는 약했다. 그러니까 군주가 이 사이에서 균형을 가지고 자기가 올라타야 되는데 균형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민들을 살려내야지. 귀족을 누르고 시민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군주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군주는 이 아직 자라지 못한 시민들을 이제 키워내는 거죠. 세심하게 키워내는 거. 여러분 대학교 가면 대학 교수님이 거의 뭐 날로 먹어요. 왜냐하면 애들한테 뭐 시키고 야 발표해봐. 그런데 몇 마디 하고 나서 끝냅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도 그렇게 이렇게 큰 일을 할 수업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좀 알아들으니까 이게 가능하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대박이에요. 애들이 못 알아듣고 이렇게 코 닦아주고 잠재워주고 그야말로 손이 많이 가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시민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뭐 해야 됩니까? 코 닦아주고 잠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세심하게.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 거기 나오는 계몽군주라고 합니다. 밑줄 계몽군주. 계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지몽매함. 몽자가 무지몽매하다. 어리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애들에게 계도해 주는 거죠. 어린이집에 유치원의 아이들을 계도해서 참새 짹짹 그걸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군주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몽군주는 동유럽이라는 조건 속에 형성한 군주의 역할이죠. 서유럽의 그 왕권을 과시하고 화려하고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몽군주 그러면 동유럽 군주라는 말입니다. 계몽군주라고 하면 서유럽의 절대군주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기 안에 고유명사라는 것 잊지 마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몽군주. 자, 왜 계몽군주가 출연했는지 조건을 좀 설명드렸어요. 자, 3명의 계몽군주가 출연하네요. 첫 번째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 여기 프로이센하고 오스트리아는 앞서 우리가 배운 거로 따지자면 신성 로마 제국이죠. 그러니까 프랑크 왕국의 동프랑크 쪽. 동프랑크 쪽이니까 동유럽 지역이고 동프랑크 안에 신성 로마 제국이 형성되는데 그 안에 대표적인 나라가 하나는 프로이센이요, 하나는 오스트리아. 얘네는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쌍둥이들이 쌍둥이. 자, 그 중에 프로이센입니다. 자, 프로이센은 프리드리히 2세가 있네요. 자, 이 군주도 좀 알아둬야 되는데 자,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다음에 사상으로서 계몽주의를 배울 텐데 역시 계몽주의도 무지몽매함을 타파해 나가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계몽군주가 된 건 당연한 거죠. 대표적인 계몽주의자 볼테르가 프리드리히 2세와 교류를 합니다. 볼테르.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가장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당신의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당신의 뜻, 당신의 입장 난 별로야. 하지만 당신이 나와 동의하지 않는 그런 말들을 하는 그것은 권리가 있다. 그러니 그 권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싸우겠다. 아, 정말 대단한 관용성. 사상의 자유. 당신과 나의 입장이 다르지만 당신의 입장을 누군가가 탄압한다면 나는 당신의 권리를 위해서 난 싸울 것이다. 비록 나와 입장이 다르더라도. 이게 이제 근대의 어떤 모습이죠. 다양성의 모습이고 시민권의 모습이고 하는 것. 이러한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볼테르와 교류했으면. 그래서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밑줄 칠까요? 군주는 국가제일의 공복이다. 아, 이것도 고유명사예요. 마치 루이 14세가 태양왕이다. 아니면 나는 짐은 국가다 라고 말하는 명사와 동일한 명사입니다. 군주는 국가제일의. 자, 다 알아요. 군주, 왕은 국가의 제일, 가장 큰 공복이라는 말이죠. 공복은 배가 비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복자가 노비라는 뜻입니다. 공은 공공의, 국가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나는 국가 제일의 노비입니다. 공짜는 국가라는 말이 지금 앞에 있기 때문에 저는 쌍노비예요. 저는 최고의 노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인데 제가 노비입니다. 노비가 뭐 하는 건가요? 마당 쓸지 물 길지 모든 국가 살림, 가정 살림을 다 하는 게 노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노비처럼 일하겠다. 계몽군주가 뭐예요? 하나하나 챙기겠다. 바로 그 계몽군주를 상징하는 게 바로 제일의 공복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프리드리히가 한 말 볼까요? 국민의 행복은 군주의 어떤 이익보다 중요하다. 군주는 결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백성의 절대적인 주인이 아니라 국가 제일의 심부름꾼이다. 심부름꾼.
대동권 바로 공복이다라는 말이죠. 그 앞에 뭐가 나와요? 절대적 주인이 아니라 이게 바로 지문국 국가다 루이 14세 한 말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서양의 절대군주가 아니라 그렇게 화려하고 장엄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기는 계몽군주요 국가의 공복이다. 계몽군주를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죠. 국가제일의 공복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만든 궁전이 이제 유명한 상수지 궁전이에요. 베르사유 궁전이 서유럽의 절대왕정을 대표하고, 물론 루이 14세지만 서유럽의 절대왕정을 대표하는 건축물이라면 동유럽을 대표하는 건축물이 바로 상수지 궁전이고, 이 궁전을 만든 건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입니다. 상수지 궁전은 화려하진 않죠. 웅장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유럽틱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밀조밀 세심하고 뭐 이렇게 아기자기, 뭔가 이런 웅장함은 떨어지지만 뭔가 그 아기자기함, 뭔가 남성성보단 여성성의 그 오밀조밀함, 뭐 이런 게 엿보이는, 적어도 동유럽의 계몽군주의 그런 세심함이 엿보이는 그러한 뜻이죠. 로코코 양식이라고 불리고, 로코코 양식의 특징이 바로 장식적이다, 아니면 세심하다, 이런 의미가. 바로크 양식은 서유럽적인 절대왕정이라면 로코코 양식은 동유럽의 양식이죠. 동유럽 절대군주 양식이고, 세심하고 오밀조밀하고 경쾌하고 장식적이고 뭐 이런 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요, 농노제해는 끝까지 해체하지 못합니다. 거기 지금 프리드리 2세도 그렇고 그 밑에 보면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농노제해를 결국 농노제가 해체돼야만 그들이 결국 시민이 되어서 결국 시민혁명의 토대가 되는데, 이쪽 동네는 시민혁명이 안 터져요. 왜 안 터지나? 농노제가 계속 유지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유럽과 동유럽은 역사의 발전 과정이 좀 틀립니다. 자, 어쨌든 농노제 유지는 공통이고요. 자, 오스트리아로 내려갈게요. 거기 프리드리 2세의 두 번째 이야기. 오스트리아의 왕위 계승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마리아 테레지아. 이게 무슨 말이냐? 우선은 오스트리아와는 관계가 있다 그랬죠. 앞서 말했듯이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둘이 같이 있어요. 두 나라의 맹주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분쟁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오스트리아의 왕가입니다. 유명한 합스부르크 가문이 오스트리아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 왕실을 지금 이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쭉 나가다가 보니까 여기 카를로스와 페르난드 1세 이후에 이어지는 사람 딱 한 명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왕실의 자손이 끊기고 딱 한 명이 남았는데, 그 한 명이 마리아 테레지아고, 마리아 테레지아가 공교롭게도 여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전례상으로 여성이 군주가 아니었던 시대를 꾸준히 겪어나가다가 종실이, 왕실이 끊기고 딱 한 명의 여성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가문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마리아 테레지아를 이제 왕으로 삼아야 되는, 여왕으로 삼아야 되는 처지가 있었는데, 같은 신성 로마 제국의 프로이센이 딴지를 건 겁니다. 야, 난 반댈세. 난 반댈세. 어떻게 여자가 왕이 되냐? 우리 저 클로비스 대왕께서는 여자는 왕이 되지 말라고 일찍이 말씀하셨다. 그러니 나는 반대다. 여러분, 클로비스가 누구냐면 프랑크 왕국 세운 사람이에요. 1000년 전 이야기를 지금 꺼내서 그 라떼는도 아니고, 여러분 뭐 얘기하다가 뭐 조선시대에서도 그러지 않았는데 뭐 저 고조선 때 어쨌는데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프로이센이 딴지 거는 겁니다. 프리드리 2세가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런 옛날 얘기 꺼내면서 여성은 안 된다. 왜 프로이드가 그렇게 프로이드가 아니고 프리드리 2세가 그랬냐? 뭔가 한판 붙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좀 올라타보자. 무슨 빌미나 계기가 없냐? 딱 이제 하나의 계기가 잡힌 거죠. 그리고 이제 믿는 구석도 있었어요. 뭐였냐? 지금 여기가 프로이센이고, 프로이센이 지금 오스트리아보다 작습니다. 2인자예요. 2인자가 지금 1인자에게 덤비는 건데, 덤비는 그 근거, 구실은 뭐였냐? 프랑스죠. 프랑스 발로아 왕조하고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조가 지금 서로 치열하게 쟁패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둘이 전쟁이 붙으면 프랑스가 개입하면서 누굴 도와주겠습니까? 적어도 오스트리아 안 도와주겠죠. 프로이센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2대1 싸움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리드리 2세는 여러 가지 맥락을 보면서 하나 건져보자 한 거죠. 그래서 마리아 테레지아로 여성으로 왕위 계승을 한 다에 그 구실 가지고 붙은 거예요. 그게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입니다. 그리고 프로이센이 이긴 거예요. 프랑스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래서 얻은 땅이 거기 있네요. 자, 승리하면서 슐레지엔을 확보했다. 슐레지엔. 여기가 슐레지엔 땅입니다. 프로이센의
거의 뭐 한 3분의 1에 해당하는 땅을 얻었고 이 슐레지엔이 석탄 지역이고 대단히 요충지예요. 이 요충지 땅을 딱 얻으면서 대단히 어떤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거죠. 또 하나는 이쪽으로 서쪽으로 슐레니 얻었고 요 옆이 이제 폴란드예요. 폴란드. 이 폴란드를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가 프로이센이고 오스트리아고 요 옆이 이제 또 러시아입니다. 프리드리 2세가 주도해갖고 폴란드가 힘이 약했거든. 그랬고 야 우리 셋이 쪼개먹자. 그래서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가 폴란드를 쪼개먹습니다. 분할 점령해서 나눠 가졌다. 그게 이제 프로이드리 2세의 업적이에요. 자, 그래서 국가제일의 공복이다. 상수이궁전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슐레지안도 확보하고 그리고 폴란드를 분할 점령하였다. 이 폴란드의 분할 점령은 조금 있다가 러시아 군주를 언급하면서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자, 어쨌든 프리드리 2세가 만만치 않네요. 하지만 농노제를 해체시키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이제 거의 다 배운 겁니다. 자, 오스트리아 들어갈까요? 마리아 테레지아가 아까 그 여자 아닙니까? 합스부르크 가문의 왕위 계승에 문제가 됐었던 그 여자가 프리드리 2세하고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분쟁을 했는데 졌다는 거죠. 그래서 슐레지엔을 상실했다. 그 밑으로 이제 요제프 2세가 나오긴 했는데 요제프 2세도 뭐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리고 저 끝에 역시 농노제를 해체시키지 못했다. 농노제를 유지했다. 이런 얘기가 담겨 있네요. 자, 사실 동유럽 절대군주의 꽃은 역시 러시아의 뾰트르 대제입니다. 지난번 서유럽 절대군주의 꽃이 루이 14세랑 거의 동일하게 뾰트르 대제가 꽃이요. 우리 뾰트르 대제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뾰트르 대제. 자, 러시아의 뾰트르 대제는 자 서유럽을 시찰했다는 말이 나와요. 서유럽 시찰. 서유럽을 직접 가봐. 이게 이제 계몽군주예요. 절대군주는 남 시켜. 야 꼴베르 네가 가서 해봐. 너가 시켜. 내가 그런 거 할 짬밥이냐? 이게 서유럽 군주입니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요. 동유럽 군주는 뭡니까? 계몽군주 하니까 자기가 직접 가보는 거예요. 야 뭐가 있어. 애들 뭐 아무 얘를 시켜서 될 문제가 아니야. 내가 직접 가보고. 그게 뾰트라니까. 서유럽을 직접 시찰해요. 어디 가냐? 네덜란드. 네덜란드가 선박기술하는 최고라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선박회사에 가고 직접 선박을 만드는 것을 해봅니다. 노동자로. 영국에도 직접 가봐요. 영국은 뭡니까? 무적함대를 무찌른 그 해군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해군으로 직접 들어가서 해군의 역할, 어떻게 해군을 운영하는지 직접 봐요. 직접. 그래서 뾰트르 대제 시험 물적에 이 서유럽 시찰을 가지고 많이 정황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이 뾰트르 대제밖에 없거든. 네덜란드에서 뭐 선박회사에 그리고 영국의 해군회사에 직접 갔었던 군주로서 막 이러면 바로 뾰트르 대제를 지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익혔어. 그래, 우리가 갈 길은 서유럽을 따라가는 거야 라고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이 그 정책 방향을 정하고 개혁 방향을 정하고 뭐합니까? 거기 보면 서유럽 시찰 끝내고 서유럽화 정책을 추진한다. 서유럽을 닮아가겠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동유럽이 아니야 라고 이제 서유럽의 정책을 따라가는 정책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대표하는 것이 밑줄 칠까요? 수염세. 수염세. 수염세 말 그대로 수염이에요. 수염. 턱수염, 코수염. 자, 이게 이제 뾰트르 대제 수염세에 관련된 그림이에요. 아주 유명한 그림이고 시험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화기 근대화할 적에 변발령 떨어지는 거 있죠? 변발. 그래갖고 이제 우리 상투 자르는 거. 그거랑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변발을 왜 하려고 그랬을까요? 근대화의 상징이지 구습의 상징이 상투를 잘라버리고 우리도 그대로 가자. 뭐 이런.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수염도 마찬가지예요. 뾰트르 대제가 봤을 적에 저 귀족들 수염이나 잔뜩 기르면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으스대기만 하는 놈들 그 수염을 잘라야겠다. 그 수염을 잘라서 너희도 개혁으로 같이 가자. 구습의 상징 그 봉건주의의 상징인 수염을 다 잘라라 라고 명을 내린 거예요. 변발 그 상투 자르는. 그래서 이제 수염을 자르는 걸 합니다. 근데 귀족들이 대들어요. 난 수염 절대 못 자른다. 이 수염이 어떻게 기른 건데 우리 집안의 상징이다. 이렇게 따질 적에는 뾰트르가 뭐라 그러냐. 좋다. 내가 뭐 네 말을 많이 들어줄 수 없다. 그러면 세금을 내라. 그리고 세금을 왕창 내게 해요. 세금을. 정말 수염 차라리 자르는 게 낫지. 이 세금 뭐 너무 세금이 컸었고. 근데도 이제 수염 안 자르고 세금 낸 사람도 있겠죠. 세금을 내면 그래 넌 세금 냈다고? 좋아. 그래서 수염 토큰을 발행합니다. 너 이놈은 수염세를 낸 놈. 수염 토큰을 발행한 수염세를 낸 거예요. 그 수염세를 내면 이 토큰을 받았는데 이 토큰에 저기 뭐라고 써있죠? 써있는 말이 이 말입니다. 수염은 불필요한 짐이다. 그래 너가 수염세 냈지만 내년에 또 내야 되는데 너 수염 계속 기를래? 잘라 임마.
뭐 이런 식으로 뭐 위협적인. 이 수염세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의 획기적인 이전의 동유럽을 끊어버리고 서유럽으로 가겠다는 일종의 선언이자 상징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획기적으로 수염세를 이제 하나의 상징으로 삼아서 뻗어나갑니다. 이쪽이 러시아죠. 러시아고 여기 이제 러시아의 기존 수도인 모스크바입니다. 모스크바. 자, 러시아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동토의 나라, 얼음 땅이죠. 얼음 땅. 얼음 땅이 이제 뻗어나가려면 역시 해양으로 뻗어나가야 되는 것이고, 여기 뭐 잔뜩 나라가 있기 때문에 육상은 어려운 거죠. 해양으로 뻗어나가면 저 위에가 이제 발트해죠. 발트해. 요 아래가 이제 흑해입니다. 여기가 이제 얼지 않는 바다예요. 그러니까 요 러시아 입장에선 발트해로 진출하거나 흑해로 진출하면서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를 이제 확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발트해로 진출하려고 했더니 저쪽에 스웨덴이 만만치 않게 꽤나 센 나라예요. 그러니까 발트해는 스웨덴의 허락 없이는 들어오지 못한다. 뭐 이런 정도에. 그러니까 뾰트르 대제 입장에서 발트해로 진출하려면 스웨덴과 붙어야 되는 거죠. 발트해를 얻으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붙는 거죠. 그래서 붙은 전쟁이 바로 북방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는 북쪽이고 북쪽에 누구랑 스웨덴이랑 붙어서 발트해로 진출하고자 했던 전쟁이 뭐라 북방전쟁입니다. 거기 첫 번째 줄이죠. 북방전쟁에서 스웨덴과 붙어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트해로 진출할 수 있었다. 발트해로. 자, 발트해로 진출할 수 있었고, 자, 지금 수도도 바꿉니다. 모스크바에서 발트해로 나갈 수 있는 바로 그곳. 거기에 샹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를 만들고 이곳으로 수도를 옮겨버립니다. 샹트는 세인트라는 말이에요. 성스러운. 뾰트르부르크는 뭡니까? 뾰트르의 도시. 그러니까 성스러운 뾰트르의 도시. 자신의 이름 알렉산드리아라는 것처럼 자신의 도시를 자신의 이름을 도시의 명으로 삼고 그곳을 이제 서유럽으로 가는 관문으로 삼으면서 도시의 수도의 어떤 방향성. 우리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는 걸 우리가 남진 정책, 남쪽으로 진출한다 이런 거죠. 이 상페테르부르크로 옮긴다는 건 뭐예요? 서쪽으로 진출하겠다, 서유럽으로 가겠다, 뭐 이런 의지가 아주 강력하게 담겨 있는 거죠. 자, 흑해로도 진출하고 싶은 거죠. 흑해로 진출하려면 누가 붙어있냐? 오스만이랑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만이랑 붙어요. 자, 밑에 나오죠. 오스만의 제국을 압박해서 흑해와를 결국 얻게 된다. 그래서 흑해와 발트해로 양쪽으로 가는 길을 이제 열 수 있었던 아주 강력한. 자, 여기로 해서 서유럽으로 여는 두 개의 관문을 열었고, 여기 말고도 또 하나, 바로 이 모스크바 이 동쪽이 뭡니까? 바로 시베리아 아닙니까? 이 시베리아로도 진출합니다. 시베리아로 쫙 진출해서 가니까 그 끝에 가니까 이제 중국이 나오고, 중국으로 이제 내려오려고 하니까 중국이 당시 청나라였어요. 청나라에도 아주 위대한 군주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직 안 배웠죠? 청나라의 가장 강력한 군주가 강희제예요. 강희제랑 뾰트르 대제랑 거기서 붙은 거예요. 빵 하고 붙었고, 이게 뭐 서로 밀리지 않는 싸움. 그래서 그 싸움이 이제 조약으로 남습니다. 그 조약이 바로 네르친스크 조약이요. 저 중국 북방에서 맺어진. 그래서 사실은 이 뾰트르 대제가 시베리아를 완전하게 획득하고 중국 북변까지 차지하는. 그래서 거기 보면 시베리아로 진출해서 청나라의 강희제와 맺은 조약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으면서 완연하게 지금의 러시아의 영토선을 어느 정도로 확보한 군주, 바로 뾰트르 대제가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수행한 거 바로 뾰트르 대제입니다. 자, 그래서 뾰트르 대제 잘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아주 굵직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자, 그랬다가 이제 다음 군주가 예카테리나 2세예요. 예카테리나 2세. 자, 요분이 이제 예카테리나 2세인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네요. 독일 출신이다. 지금 우리 러시아 배우고 있는데 독일 여자예요. 야, 독일 여자가 어떻게 러시아의 군주가 됐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남편이 여기 있습니다. 남편이 러시아 사람이고 뾰트르 3세였어요. 뾰트르 3세가 이제 이런 생각한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종이 민비를 얻는 과정이 왜 민비를 얻었냐면 그 당시 세도 가문이 외척으로서 마누라 집안들이 강력하다 보니까 왕이 힘을 못 썼어요. 그래갖고 대원군이 마누라가 좀 천한 힘이 좀 약한 가문에서 여인을 택하면서 외척에게 끌려가지 않겠다. 그래서 사실은 민비를 택한 겁니다. 고종이 택하게 된 거예요. 똑같았어요. 당시에
러시아의 귀족 계층이 상당히 힘이 셌단 말이야. 거기에서 이제 여왕을 자꾸 맞이하니까 여왕이 힘께나 쓰고 그런 전례가 있었던 거야. 그래갖고 이 뾰트르 3세는 저기 독일 쪽에서 좀 괜찮은 여자, 뭐 이렇게 가문이 후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러시아 잘 모르게 돼. 이 사람 또 러시아 잘 모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얻은 여자가 바로 이제 예카테리나 2세예요. 그래서 이제 얻었는데 문제는 뭐냐? 둘이 금실이 안 좋았어. 금실이. 결혼하자마자 뭐 금실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뾰트르 3세는 결혼하자마자 뭐 신부방에도 안 들어가고 러시아 여자랑 이제 놀아놨어요. 이게 이제 다시 자신의 정부입니다. 첩같이. 그러니까 뭐 독수공방이죠. 먼 땅에 왔어요. 독일 여자로 와서 러시아 좋고 멋진 남편이 있다 그래서 왔는데 남편은 뭐 꽃배기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카테리나 2세가 그 독수공방을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외로운 시절에 여러분 뭐 하겠어요? 그 외로움. 남편 안 와요. 혼자 이국 땅에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예카테리나 뭐 했는지 아세요? 공부했답니다. 믿어지시나요? 하지만 공부했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러시아 말도 배우고 러시아 문화도 배우고 주변 사람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익혀나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익혀나가면서 러시아 남자도 알게 되고 좋다 나도 맞바람 피겠다. 그래서 예카테리나 2세도 공부 열심히 하고 나서 맞바람 펴요. 맞바람. 그래갖고 뭐 사실 공식적인 부부지만 서로 뭐 아는 사이끼리 뭐 맞바람 피면서 이 위험한 부부관계가 연결되다가 예카테리나 3세가 예카테리나 뾰트르 3세가 즉위하고 나서 불과 6개월 만에 이 정부와 예카테리나 2세가 손을 잡고 자신의 남편을 몰아내는 쿠데타를 해서 결국 독일 여자가 러시아의 여자의 황제로 등장하는, 여자의 짜르로 등장하는 그런 시대에 문을 여는 거죠. 이 남자는 결국 제거하고 예카테리나 2세의 단독 시대가 오는 겁니다. 상당히 이국 땅에서 이렇게 버림받았지만 결국은 가장 높은 것을 쳤었던 이 반전의 역사를 이끈 게 바로 예카테리나 2세인 거죠. 그래서 예카테리나 2세를 언급할 적엔 독일 출신이다 뭐 이런 언급이 간혹 나오기도 해요. 자, 이 여제가 한 것이 바로 폴란드 분할점령이에요. 아까 한번 나왔죠. 폴란드 분할점령. 자, 이쪽에 이제 프로이센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폴란드예요. 프로이센 이쪽이고,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러시아가 녹색 라인, 프로이센이 요 푸른색 라인, 노란색 라인이 오스트리아예요. 자, 오스트리아가 요쪽 라인을 먹고 프로이센이 요쪽 나라를 먹고 러시아가 요쪽 나라를 차분히 먹어서 결국 폴란드를 공중분해시켰다는 거죠. 바로 이 이야기가 아까 어디서 나왔냐? 프로이센은 프리드리히 2세. 그렇죠. 프리드리히 2세. 러시아는 예카테리나 2세가 되는 거죠. 이 폴란드 분할점령이라는 요 사건 속에 두 개의 군주가 겹칩니다. 그런 것도 좀 공교롭죠. 자, 그래서 세 명의 군주를 오늘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좀 길게 했으니까 오늘은 좀 짧게 끝나는 것으로 세 명의 군주, 동유럽 절대왕정의 특징과 시기, 그리고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 그리고 예카테리나 오스트리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뾰트르 대제와 예카테리나 2세를 살폈습니다. 자, 요 군주들 잘 살피면서 복습을 당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